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을 맡아왔습니다. 서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3세 은퇴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대화는 줄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졌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만 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 만에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0%를 넘어섰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마지막에 갈라서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부부 관계의 방식은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상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고 전체적인 수명이 더 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각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에서 또는 각자의 활동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만나는 시간은 저녁과 주말뿐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함께 쉬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마주 앉아 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같이 있고 잠잘 때까지 함께입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바빠서 함께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기침하는 소리,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습관, 음식 먹는 방식, 걸어다니는 소리. 30년 넘게 봐온 것들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개인적 영역이 침범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개인적 영역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 각자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방이 여유가 있다면 각자 쓸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집안에서 각자의 자리라도 정해두세요. 남편의 의자, 아내의 코너,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각자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하루의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각자 바깥 활동을 가지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가 반갑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조심할 것, 24시간부터 잊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달콤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노년 부부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알아왔으니까 편하니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독이 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냐? 또 그 소리야.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약해져 있거든요. 사회에서의 역할도 없어졌고 체력도 떨어졌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4가지 소통 방식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4명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경멸입니다. 셋째는 방어입니다.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죠. 경멸은 상대를 깔보는 태도, 비꼬는 말투, 눈 굴리기, 한숨 쉬기, 이것이 부부관계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가트맨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어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반박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넷째는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것,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부부 사이에 자주 나타나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노년 부부일수록 이 4가지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말투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을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배우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날 이것밖에 못하냐? 대신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당신은 왜 그러냐? 대신 이 부분이 좀 속상했어. 비난 대신 부탁으로, 공격 대신 감정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 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한 번의 멈춤이 30년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 말투를 조심하세요. 사랑은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불편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이 돈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이 있으니까 돈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넓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현직일 때의 소득에 비하면 많이 적어요. 이때부터 서로 다른 소비 습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싶다고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아껴야 한다고요.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손주 학원비를 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큰 싸움이 됩니다. 한쪽은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노후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가 있냐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사전 합의입니다. 첫째, 부부의 전체 재정 상황을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저축이 얼마 있는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부부가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관리하고 다른 한쪽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용돈을 합의하세요. 매달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 돈은 상대에게 간섭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남편이 낚시용품을 사든 아내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든 그건 각자의 용돈 안에서 쓰는 거니까 서로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셋째, 큰 돈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하세요. 얼마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재정을 파악하고 함께 결정하고 각자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많은 부부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늘면 설거지할 그릇도 늘고 빨래도 늘고 치울 것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가사를 누가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아내의 일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은 제 시간에 먹겠다고 하고 커피 좀 타달라고 하고 빨래는 왜 아직 안 됐냐고 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나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바깥에서 돈 벌어왔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집안일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해도 아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첫째, 각자 할 수 있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둘째, 고정 담당을 정하세요. 매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 기준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다시 하면 남편은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심할 것.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함께 사는 집이니까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부부 관계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등했던 관계에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뉘게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돌봄을 받는 쪽은 미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 미안함이 짜증이나 화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돌보는 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어지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삶이 배우자의 간병에 완전히 종속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간병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간병하는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간병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이것은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더 오래, 더 잘 돌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아픈 배우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돌보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반드시 챙기세요.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말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여섯 번째, 조심할 것. 건강 문제를 부부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배우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 부부 갈등의 숨은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사실 자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성인 자녀의 결혼, 이혼,
취업, 육아,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에 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주 양육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맞벌이 자녀 부부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노년 부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부부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부 공동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둘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한 후에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절대 한쪽이 먼저 자녀에게 약속하고 나서 다른 한쪽에게 통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노후가 있고 자기 건강이 있습니다. 6번째 조심할 것.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부부가 먼저 합의하고 함께 대응하세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한쪽이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 나가면 아내가 못마땅해하고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니면 남편이 신경 쓰여 합니다. 겉으로는 뭐하러 그런 데를 다니냐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당신만 밖에서 즐기냐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각자의 바깥 활동은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서 건강을 챙기고 친구를 사귀고 오면 집에서의 남편은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집에서의 아내는 더 밝고 대화거리도 풍부해질 겁니다. 배우자의 외부 활동을 막는 것은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취미와 따로 하는 취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두 가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여행하기,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기, 이런 공동 활동이 부부의 유대감을 유지해 줍니다. 동시에 각자만의 활동도 존중해 주세요. 7번째 조심할 것.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질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세계가 풍요로워야 함께하는 세계도 풍요로워집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민망하게 느끼실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의 신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안아주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신체 접촉이 줄어들면 정서적 거리감도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피부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함께 사는 부부들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을 토닥여주고 산책할 때 팔짱을 끼고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고 이런 작은 접촉들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애정 표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뭘 굳이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알아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준 배우자에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한마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절실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색하시면 고마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8번째 조심할 것,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손을 잡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20년, 길면 30년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을 계획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매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자, 다음 달에 함께 요리교실에 등록하자, 봄에 텃밭을 가꿔보자, 손주에게 줄 이불을 함께 만들어보자, 매주 토요일은 부부 데이트로 영화를 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이 부부에게 함께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 가보고 싶었던 곳을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공통의 목적의식이 생기고 함께 한다는 동료의식이 강해집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댄스를 배운다거나, 같이 그림을 배운다거나, 같이 스마트폰 교실에 다닌다거나,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웃기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두세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야 하잖아요. 그때를 위한 준비도 부부가 함께 해두시면 남는 사람의 슬픔과 혼란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함께 작성한다거나,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미리 나눠둔다거나, 홀로 남았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해 두는 것. 이런 대화가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조심할 것, 남은 시간을 계획 없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9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둘째, 말투를 조심하세요. 셋째, 돈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넷째, 집안일을 한쪽에 떠넘기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 문제를 둘만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여섯째, 자녀 문제에 부부가 갈라서지 마세요. 일곱째, 배우자의 바깥 활동을 간섭하지 마세요. 여덟째,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을 멈추지 마세요. 아홉째, 남은 시간을 함께 설계하세요. 이 9가지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노력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열정적이어서 관계의 빈틈이 잘 안 보였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고 체력이 줄어들면서 모든 빈틈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그 빈틈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잘 산 부부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녹는 순간 부부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50년 이상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대형 마트입니다. 카트 안에는 생수 한 묶음, 계란 한 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집어넣은 과자 2봉지와 양말 3켤레가 들어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앞사람 차례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카트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양말, 집에 아직 새 것이 서너 켤레 있지 않았나? 과자는 누가 먹지? 나 혼자인데. 카트에서 양말과 과자를 빼서 옆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계산 금액이만 2,000원쯤 줄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안 산 것, 이 무언가를 산 것보다 기분이 좋은 순간, 그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4살 서울 근교에 사는 한 남성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노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멈춘 지출, 그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지갑을 여는 습관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이만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대략 2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항목별로 말할 수 있는 분은 10명 중 2~3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 8명은 대충 그 정도 쓰는 것 같다고 답합니다. 대충. 이 대충이 문제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대충이 통했습니다. 이번 달 좀 많이 썼어도 다음 달 월급이 메워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거나 연금처럼 정해진 금액뿐입니다. 나가는 돈만 있는 시계,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모래가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뒤집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래를 더 넣는 게 아닙니다. 구멍을 찾아서 막는 겁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앞쪽에 놓인 것들은 보일 겁니다. 우유, 반찬통 몇 개, 김치. 그런데 안쪽,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냉동실은 더합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고기 한 팩, 누가 갖다 준 떡 한 봉지, 유통기한이 3달 전에 지난 소스병, 이것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왜 돈 이야기냐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을 볼 때 우리는 대체로 필요한 것보다 20에서 30% 정도를 더 삽니다. 있으면 쓰겠지. 떨어지면 귀찮으니까 미리, 오늘 할인이니까. 이 3마디가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더 올려놓습니다. 한 번에 5,000원, 10,000원어치가 더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3만 원에서 5만 원, 1년이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 돈이 냉장고 안에서, 서랍 안에서, 신발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이 습관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쓰는 돈은 인식하지만 새는 돈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10만 원짜리 외식은 기억하면서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10만 원어치 식재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돈은 결정의 순간이 있지만 새는 돈은 결정 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67, 아내분이 64살.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아파트 관리비 빼고는 특별히 큰 지출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가계부를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뭘 그런 걸 하면서 귀찮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밀어붙여서 한 달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30일 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서요. 외식을 자주 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마트에서 산 식재료와 반찬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30만 원어치가 실제로 먹지 않고 버려지거나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면 한 달 관리비보다 많아요.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냉장고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는 장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한 장 찍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찰칵.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뭘 집어들기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거 있었나? 아, 있네. 그러면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로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 원이 절약된 겁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특별히 참거나 아낀 것도 아닙니다. 안 먹을 걸 안 산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 지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습관 지출이란 의식적 판단 없이 반복되는 소비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 한 캔. 습관입니다. 마트에 가면 무조건 집는 두부 한 모. 습관입니다. 통신비, 자동이체. 습관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 그런데 이 습관들이 10개, 20개가 모이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됩니다. 노후에는 큰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이 작은 습관 지출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출은 스스로 알아차리지만 작은 습관 지출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드립니다. 한 달에 단 하루, 딱 하루만 제로 데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장도 안 보고 편의점도 안 가고 인터넷 주문도 안 합니다. 하루만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안 써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돈을 안 써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지갑을 열 때마다 한 박자 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장고를 한 번 여는 것,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장고나 마트에서 새는 돈은 눈에 보이는 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면 처음 두세 달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걱정 없이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오전에 산책도 하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슬슬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비슷했고 오늘도 비슷할 것 같고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뉴스 보다가 홈쇼핑 채널에 멈춥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9,000원,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듭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 소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쁠 때 사는 건 축하이고 슬플 때 사는 건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을 때 그냥 텅 비어 있을 때 사는 것, 그게 보상 소비입니다. 뭔가를 사면 잠깐이라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택배가 오면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박스를 열면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하루의 유일한 이벤트가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합니다. 금액이 작으니까요. 한 건에 2만 원, 3만 원,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모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2년을 모으면 300만 원. 이것들이 서랍 속에서, 베란다 구석에서, 현관 신발장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분인데 69살이셨습니다. 35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시고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시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 접어들면서 아내분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처음엔 한 주에 한두 개였는데 어느 순간 4일에 한 번꼴로 택배가 왔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낚시도구, 소형가전, 스마트폰 거치대, 무선 이어폰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아내분이 이것도 뭐야? 하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할인하길래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필요할 것 같아서 가 2년 동안 쌓인 금액을 나중에 대충 계산해보니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한 달 이상 사용한 물건은 20개 중 서너 개뿐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는 순간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물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퇴직 후 소비가 느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루가 비어서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이 빈 시간을 물건으로 채우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물건 대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루틴을 만들었더니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다. 루틴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 한 바퀴 걷기, 9시에 신문 읽기, 10시에 도서관 가기, 점심 먹고 낮잠 30분, 오후 3시에 텃밭 가서 물 주기,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뼈대가 생기면 그 사이사이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됩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불안하지만 쉬는 시간은 편안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차이가 지갑을 열게 하느냐 닫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라는 것이 많습니다.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뉴스 읽기, 건강식품 정기 배송,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씩인 것들입니다.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독이 서너 개만 겹치면 한 달에 5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제로 매달 쓰는 것은 한두 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구독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잊고 있던 결제가 분명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걸 해지하는 것만으로 1년에 10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2분, 3분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소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소비가 필요해서 오는 것인지 공허함에서 오는 것인지 그 차이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딱 한마디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심심해서 사는 건가? 이 한마디가 한 달에 20만 원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습관 지출이나 보상 소비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출입니다. 내 냉장고, 내 택배, 내 구독. 그런데 노후 자산이 정말 크게 한 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소비일 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이 무겁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건 세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해당하는 세대는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 당연이라는 말 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결혼 비용 부담, 손주 육아용품 사주기, 명절 용돈, 가끔 생활비 보태기. 하나하나는 부모 마음이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면 노후 자산의 30에서 50%가 여기로 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부모의 약 60%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평균 금액이 연간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지원을 하는 부모 중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고 응답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해 쓰면서 자기 미래는 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 전에 안전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본인 것을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숨을 못 쉬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쓰러지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도우려다가 더 큰 부담을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분,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5년 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 딸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했다. 앞으로는 아버지 노후를 아버지가 지킨다. 그게 너희한테 짐 안 지는 길이다. 아들이 처음에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을 뗀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이분이 갑자기 입원하셨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감당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말씀 안 했으면 지금 저도 아버지도 둘 다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 통장에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내 노후다. 그 선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사주고 싶고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자녀 지원은 200만 원까지라고 정해두면 그 안에서는 기꺼이 쓰고 그 이상은 미안하지만 지키는 겁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숫자로 정하면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자녀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한테 섭섭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줄이었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은 돈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준다는 죄책감이 없어지니까요. 그 여유가 따뜻한 한마디를 만들고 편안한 명절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출에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로 자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떤 보증금보다 큰 선물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조사비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글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어림짐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첩장, 부의금, 돌잔치, 회갑 축하, 병문안 선물까지 다 합하면 1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분이 많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값이라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네 결혼식에 갔으니 너도 내 아들 결혼식에 와야 한다. 내가 네 부친상에 3만 원 부의금을 냈으니 너도 나한테 그만큼은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망 안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 그물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경조사가 관계이자 인맥이자 투자였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돌아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올 필요도 크게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조사비는 줄지 않습니다. 습관이니까요. 그리고 체면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조사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경조사에 똑같은 무게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경조사에 간 사람 중에 나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아팠을 때 안부를 물은 사람, 명절에 먼저 전화한 사람, 심심할 때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한 사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나머지는 봉투를 주고받는 사이일 뿐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관례인 겁니다. 예전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66살인데 3년 전에 퇴직하신 후 결심을 하나 하셨습니다. 경조사 원칙을 세운 겁니다. 첫째, 최근 1년 안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는 사람의 경조사만 간다. 둘째, 봉투 금액은 일률적으로 3만 원. 셋째, 의무감이 드는 자리는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의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남은 관계가 더 진해진 겁니다.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던 모임에 안 가게 되니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먼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봉투 대신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만나려면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건 관계인가 아니면 관례인가?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관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진짜 관계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면 유지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밥값을 쏘는 분, 후배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계산하는 분, 명절에 조카들 용돈을 두둑이 쥐어주는 분, 그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돌아서면 잊힙니다. 상대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은 기억합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체면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각자 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하나가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해도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봉투 때문에 왔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의무감이 빠지고 진심만 남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5번째는 여기에는 반드시 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5번째 이야기가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무엇일까요? 식비? 주거비? 아닙니다. 의료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의료비입니다. 7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50대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은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큰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늦게 발견해서 커진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100만 원이면 될 것을 방치해서 1000만 원이 된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방치할까요? 이유는 대체로 4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비가 아깝다. 둘째, 병원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 셋째,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다. 넷째, 바쁘다 또는 귀찮다. 이 4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광주에 사시는 68살의 남성분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하셨고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끔 속이 쓰렸습니다. 나이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지 하고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살 빠지는 게 뭐가 나쁘냐고 웃어넘기셨습니다. 결국 아내분이 방광제로 끌고 병원에 간 게 증상 시작 후 5개월째였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라는 단어가 붙었기에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수술비와 후속 치료까지 합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만 더 늦었으면 수술이 필요했고 치료비가 10배는 되었을 겁니다. 이분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2천만 원을 아낀 거였어요. 건강에 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추가하면 대부분의 중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이 10만 원이 1000만 원을 막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십니다. 이가 좀 흔들리는데 아직은 괜찮아.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칫솔 때문인가 봐. 치과를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가 통째로 빠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서너 개가 필요해지면 4,5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스케일링 3만 원, 잇몸 치료 1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요.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뻐근한데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초기에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관리하면 몇십만 원이면 됩니다. 방치하면 인공관절 수술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건강 방치의 비용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작고 방치 비용은 그 몇 배에서 몇십 배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키는 대상입니다. 5번째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화하십시오. 검사비 1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 10만 원이 1000만 원을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떤 보험보다, 어떤 유산보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자녀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새는 돈을 찾으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습관 지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비어있는 하루를 물건이 아닌 루틴으로 채우십시오. 지갑을 열기 전에 이건 필요해서인가 심심해서인가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셋째, 자녀를 위한 지출에 선을 그십시오. 숫자로 정하고 그 선을 지키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넷째, 관례와 관계를 구분하십시오. 봉투 대신 전화를, 체면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건강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작은 검사비가 큰 치료비를 막아줍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 자녀에게 줄 금액의 선을 정해보는 것, 경조사 목록을 적어보는 것, 건강검진 예약 전화를 하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오늘 해보십시오.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83세입니다. 60세 기준으로 남은 날이 대략 23,000일 정도입니다. 23,000일.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0일 중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은 더 적습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약 8년에서 1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날은 23,000일이 아니라 그보다 약 3,000일에서 3,600일 정도가 적은만 5,000일에서만 9,000일 사이입니다. 이 날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체면을 지키는 데 쓰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데 쓰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열리는 지갑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두 다리로 동네를 걷고 오래된 친구와 전화 한 통하고 저녁에 가족과 조용히 밥 한 끼 먹는 데 쓰시겠습니까? 좋은 하루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는 하루가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오늘부터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모이면 남은 2만일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약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노후의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관계가 확 줄었을 때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